육아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식이 위주가 돼서는 안 돼요. 부모가 위주가 돼야죠. 부모는 자식한테는 큰 산이고 그늘이 돼야 돼요. 믿을 만한 부모가 돼야지 자식이 의지를 할 수 있지. 부모가 눈아래로 보이면 자식 인생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자식도 부모도 모든 관계. 25년차 소아과 전문의 김미정입니다. 어머님들도 지금 아이들 의사로 시키고 싶으시죠?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고 있는 저는 제 직업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특히 동네 소아과 의사로 살고 있는 제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다 망해서 죽었다 해도 저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가도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할 겁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의사를 한다면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오늘 어머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먼저 애들 어떻게 건강관리하는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건강관리에 대한 가장 습관의 기본적인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체력은 학력입니다. 체력 안 받쳐주면 결국은 공부 안 됩니다. 실제로 애들 체력 떨어지면 맨날 병원 옵니다.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도 고등학교 때 병원 자주 와서 학력 떨어지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엄마도 그때 막 보양식 먹이고 뭐 보약 먹이고 하는데 기본 안 지켜지면 보약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엄마들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기본입니다. 제일 먼저 자는 습관입니다. 자, 자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깊은 잠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되게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에 정말 중요하고 기억력에 중요하고 집중력에 중요하고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치매라고 진단받았을 때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하고 나서 치매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10시까지 잠을 잔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 10시에 학교도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잡니까? 12시에 자서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잠을 자야 됩니다. 애들이 자는 시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고는 나중에는 공부도 늘어져요. 저희 동네에서 제 나름대로 텐투식스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가 놀아라. 대신 6시에 일어나서 노는 거는 게임을 하든 뭐 유튜브를 하든 춤을 추든 니 멋대로 해라. 생각보다 그거 지키면서 잘 큰 애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 싸운대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면 아침에 7시 밥 먹이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아이들하고 의논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고 일단 잠을 자게 되면 기억력을 정리하고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까지 외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데서 잠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새로운 기억은 차단하고 이제까지 넣었던 기억을 재정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못 풀었다가 생각하던 수학 문제를 자고 일어나면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전에 사당 오락 그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이고 잠은 충분히 자야 된다는 건 그 기본을 지켰으면 하겠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제가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 성장 호르몬 기록입니다. 전 제 에너지 관리를 해서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 하니까 85세까지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를 하려고 제 피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검사를 하거든요. 제가 2월 1일 블로그 시작할 때 에너지 만땅일 때입니다. 저 때는 제 성장 호르몬 244, 제 나이 정상 수치를 높아졌어요. 제가 저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습관 자체가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성장 호르몬이 최적의 상태에서 제가 잘 잤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 수치가 나온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8시 반부터 진료를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침 8시 반 진료 시작하면 저 눈에서 완전 불 나거든요. 근데 2월 5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니까 일도 많고 못 쓰는 글 써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점점 못 자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잠을 계속 12시 넘기다 보니까 중간에 보시죠. 212. 저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10일 185. 185는 되는 저 시점부터 아이들은 엄청나게 아파지기 시작하고 8시 반에 병원 출근한과 동시에 대기 환자 30명. 기절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장 환자분은 진료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다른 일 다 스탑하고도 10시 반만 되면 잡니다. 근데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진료하는 것과 잠을 자지 않고 늦게 자는 것과 진료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뒤에 또 검사를 해볼 거예요. 제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습관. 자, 아침 식사 시키라고 이야기하죠. 아침 식사 자체가 실제적으로 성적과 엄청나게 관련됐다는 이야기 무수하게 많이 들으시죠.
사실 대한민국 상위권에서 뭐 서울대의대 가는 애들 이런 애들 치고 아침 식사 안 하는 애들 없을 겁니다. 사실 그거 좀 더 확장하면 아침 식사만 시키는 게 아니고 아침 식탁에 앉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전 영역 검진할 때 우리 집 아침 식탁에 아이를 앉히는 거지 아이만 아침 식사 시키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더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아빠 만약에 아침 식사 시간 아빠까지 앉힐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아니면 아들 볼 시간이 없거든요. 보통 아침 수업 시간 2시간 전에는 일어나 줘야지만 뇌가 제일 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8시 30분이면 6시 30분에 일어나 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 식사에 씹을 수 있는 걸 먹었을 때 뇌를 제일 맑게 할 수 있는 타임이래요. 그러면은 애가 공부를 학교로 가서 하고 하니까 먹고 자고 배우고 공부를 하는 건 애일이지만 애가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건 엄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시킬 수 있는 종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보통 엄마는 아침 식사 시키면 애 속 불편하다고 죽 먹이거든요. 아침에 밤새도록 공복 상태가 유지돼서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일, 죽, 콘프레이크 이런 종류의 당분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당분이 올라갈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인슐린을 증가시키면서 그 다음에 당분을 또 떨어뜨려요. 그럼 피곤해져요. 안 좋은 음식이에요. 단백질이 반드시 애들은 좀 들어가줘야 돼요. 제일 좋기는 지중해 식사 중에서 탄수화물이 조금 적은 정도, 다당류가 많은 정도의 음식들 정도를 좀 가볍게 정도 먹여주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식 이야기. 야식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약간 아이들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이 있어. 애들을 뭐 보상해주는 느낌으로 학원 갔다 오면 보통 10시 반, 12시, 11시 정도 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저렇게 공부하니까 뭐라도 좀 해줘야지 싶어서 치킨 피자 사갖고 기다리니까 갔다 오면 피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애들한테 독입니다. 자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야식은 술보다가 간에 더 무리가 옵니다. 지방간의 가장 척경입니다. 특히 그거 먹고 나서 일찍 늦게 자는 것도 아까 잠에 문제가 생겼고 먹자마자 자는 것도 간에 부담되고 거기다가 저녁 늦게 먹고 막바로 자면 위가 부담이 돼요. 잘 때는 위도 쉬고 간도 쉬어야 되는데 위도 못 쉬고 간도 못 쉬어요. 아침에 소화 안 되니까 당연히 아침 못 먹겠죠.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움직이는 습관. 정말 안 걷죠. 애들 아침에 실어다가 주시고 모든 학원들의 스케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들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정말 안 걸리려고 조금이라도 쉬라고 자꾸 실어 나르시는데 걷지 않으면은 인지기능 장애가 온대요. 움직임 없는 생활 습관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우리 뇌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걷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요즘 일부 이제 근골격계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의자를 없애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서지 않을 경우는 이 근골격계가 다 무너진대요. 그리고 자꾸 애들 계속 앉아 이렇게 보니까 거북목 되면서 이 뒤를 다 눌러요. 그러면 이 어깨 다 무너지면서 허리에 디스크 생기고 고등학생들이 전부 디스크로 병원 와서 치료받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따로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할 시간이 잘 없어요. 한두 코스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냥 엄마 아빠 같이 가셔서 그냥 애 데리고 같이 걸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집에 있으면서 애하고 야, 니네하고 대화하자 하면 대화하는 아들 있습니까? 근데 아들 가방 들고 따라가 걸을 땐 대화합니다. 안 하면 할 게 없거든요. 그 아들 가방 올라매고 엄마하고 같이 걸으면서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노? 학교 잘 갔다 왔나? 밥은 묻나? 하면 뭐 이런저런 대화가 됩니다. 그 시간 한 1, 20분 자체가 애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 잘 이용해보면 아이 공감력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아들 키우면서 그 시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뭐 걸을 수도 있고 좋은 팁이 될 수 있고 그 시간이라도 걸리는 걸 한번 권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머님들 제일 관심이 있으신 이제 영양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여기도 뭐 아버님도 의사신 분들도 있고 어떤 의사들은 영양제 필요 없어 밥 잘 먹으면 돼 뭐 그러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게 있으시지만 저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아주 아이디어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아주 천연적으로 자연에서 잘 산다 하면 영양제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영양소도 굉장히 부족하고 자는 거, 뭐 스트레스 만땅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 영양학적인 부조화들이 되게 많아요.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영양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딱 4가지만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비타민 C,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중에 쟁천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쟁천 비타민 D는 사실은 햇볕으로 합성된다고 돼 있고 식이로도 보충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햇볕을 보려면 저 남단 일부밖에 안 돼요. 그거 충분히 못 봐요.
그리고 식이에서는 영양소가 요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보충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비타민 D는 또 지용성이기 때문에 또 높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비타민이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몸의 모든 조직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전부 다 분포가 돼 있어요. 모든 데 수용체가 있다는 것은 모든 데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최고 많은 데가 면역세포예요. 누가 저보고 면역에 관계되는 거 딱 하나만 해주세요. 면역 관계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제일 해주세요. 그럼 비타민 D 검사해서 비타민 D 올리세요. 이렇게 해요. 제일 가성비 좋습니다. 검사시키셔서 수치 확인하시고 올리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30에서 100까지가 정상인데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 비타민 D 그냥 한 3개월 하면 주사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저희 병원 와서도 원장님 저 주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비타민 D 검사 안 하고 주사 안 줍니다. 주사 주는 이유는 낮은 비타민 D를 올리는 용도에서만 의미가 있지 처음부터 주사를 주면 올라가요. 근데 또 떨어져요. 3개월 때 또 올려요. 또 올려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낮은 단계를 올린 다음에 먹어서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야죠.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 비타민 D는 엄마가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2년 전에 고3이 너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피곤해 죽겠다 하고 하길래 비타민 D를 꼬시가 검사를 시켰더니만 10이었어요. 10. 주사를 한 대 줬더니만 엄마가 이제 한 달 반 뒤에 주사를 2차를 주겠다 하는데 엄마가 한 달쯤 돼가 엄마가 오셨어요. 내가 선생님 한 달 만에 맞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이때까지 애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고 했던 게 말 안 듣고 아가 싸가지 없어서 그랬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비타민 D 맞고 애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2번째 주사 맞고 수능 무사히 치렀어요. 걔도. 그리고 얼마 전에 애가 속이 너무 불편하고 계속 어지럽대요. 고3 여자애인데 빈혈 검사도 하고 그 비타민 D 검사는 얘는 또 굳네요. 비타민 D가 10이 안 되면 얘 우울증 와도 이상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빈혈은 또 아니에요. 얘도 비타민 D 검사 맞고 나서 한 달 만에 와서 2차를 맞았는데 너무 다 좋아졌대요. 그게 비타민 D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나 알러지나 이런 데서는 그것만 교정해줘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정도는 커버해주자는 이야기라요. 자, 그 다음에 자, 프로바이오틱스. 자, 장이 좋아야 뭐 피부가 좋아집니다. 장 이런 이야기 하죠.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 요즘 의학계의 화두입니다. 인간의 세포수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장내 세균의 세포수가 조금 더 많대요. 그래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 학자님들께서는 인간의 DNA로 사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옴의 DNA 조정을 받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애들이 생각보다 배 아프다 하는 애들 되게 안 많으세요? 뻑하면 배 아프대요. 그 엄마들은 애가 공부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 배 아프다 하는 거 그냥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배 아프다 하는 애들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유산균 먹이시고 장에 좋은 음식들은 다 당류들이겠죠. 안 되면 갈아서 그냥 즙을 만들어서 또 먹이세요. 그래서도 안 되면은 장은 전문가한테 와서 장 치료하셔야 돼요. 요즘 장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분포되어 있고요. 행복 호르몬의 세로토닌의 80~90%가 장에 분포됩니다. 그래서 장 관리 안 되는 순간에 꽝입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은 근데 애들 따라서 맞는 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좋은 거 먹여보시는데 한 개 먹여보고 별로면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뭐가 문제냐면 신체적 마그네슘 하면 눈 떨림이 있을 때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마그네슘은 체내 300가지 이상의 효소작용에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 에너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레벨 안에도 요즘 세포보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요즘에 또 화두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들 때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 손상까지 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탄수화물 대사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 핵산 그 다음에 그 지방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이완해서 애들 긴장도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신경 안정돼서 애들 뭐 두통 그 다음에 이런 뭡니까 우울증 그 다음에 ADHD에도 좀 도움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기본으로 챙깁니다. 영양 권장량에 보면 식이 빼고도 아이들한테 기본 300, 보통은 초등학생이 한 150 정도는 커버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300 정도는 기본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저녁에 잘 때 한 개 먹여주면 훨씬 이완도 되고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 비타민C 정말 많이 먹이는 거죠.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주자 비타민C. 비타민 C는 뭐 그냥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저기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별로 문제가 없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먹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항산화제이기도 하고
다른 항산화제를 재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기 예방에 굉장히 도움되는 비타민 2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비타민 C하고 D를 꽂을 거거든요. 비타민 C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약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노르에피네프린 각성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C 먹고 나면 약간 눈이 반짝 떠요. 저도 좀 전에 올 때 하품도 나고 해가지고 비타민 C 올 때 한 개 틀어놓고 3g 틀어놓고 왔거든요. 지금 조금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나서 그 카페인 대신에 비타민 C 먹으라 하거든요. 고등학생들. 생각보다가 몸에도 좋고 뭐 각성도 되고 하니까 도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떨 때 애들 병원 와야 되는지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 아까 말랐다고 하셔서 특별히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비만 되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되면 애들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고 그냥 단 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볼게네 과체중 기본 깔려있고 비만 엄청 많거든요. 그랬을 때 비만 뭐 애들 먹고 대학 가면 다 살 빠지니까 괜찮다 뭐 좀 뚱뚱한 거 당연하지 뭐 살이 다 키로 간다 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살은 절대로 키로 가지 않고 비만 놔두다가 대사증후군에 뭐 지방간에 뭐 잘못하면 당뇨까지 옵니다. 비만인 애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기본 피검사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가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 오늘 촬영질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침에 진료를 하는데 어떤 애가 감기로 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 또 완전 간단한 감기라서 약을 주고 또 가는데 이 녀석이 선생님 저 살 빠졌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 보고 지금 뭐 날씬한데 하니까 오늘 왔는 몸무게가 오늘 5월 25일이죠. 신장 170에 체중 62.5, BMI 21.6, 아이디얼 바디 딱 50%거든요. 근데 얘가 21년 2월 3일 이때가 제가 환자 없어갖고 애들 꼬셔가 이야기할 때였어요. 얘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신장 155에 64kg 지금부터 더 뚱뚱하죠. BMI 26.5 비만이었어요. 그때 자대과 환자가 떠들었어요. 비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주구장창 20분 넣었던 그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지 스스로 관리가 애가 오네. 지가 자랑질 하고 싶어. 쌤한테 지금 오늘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친구한테 야, 니 뭐래도 하겠다. 야, 진짜 근사하다. 비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얘는 뭘 해도 해요. 저는 제가 뭘 해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쟤는 저걸 해봤는 기억은 그 이후에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주죠. 그래서 제가 와, 내가 평소 때 애들 꼬셔가 이야기한 게 정말 잘했구나. 자랑질을 얻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1 남자애 열도 펄펄 나고 뭐 급성기관지 뭐 가래 막 그럭그럭거리고 이래가 수액 맞는 케이스들에 애들 피검사 그냥 하자 하면 잘 안 해요. 엄마들도 오락해도 잘 안 오고 수액 맞을 때는 바로 피검사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엄마도 꼬시는데 이 친구가 몸무게 10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도 비만이라서 그 전부터 검사하라 해도 차이필 미루고 엄마 끝까지 말았는데 5분에 왔는 게 왔다 기회다 싶어가 검사 좀 합시다 했더니만 비타민 D 16.1 여전히 낮죠. AST, ALT 간기능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 30 이상이면 높다 하는데 68에 벌써 ALT 가는 게 138입니다. 지금 벌써 간기능 저만큼 높고 감마 GT가 32가 넘습니다. 지방간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거기다가 비유행 하는 거 뭐냐 하면은 신장 기능을 반영하는데 몸 안에 단백질 수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비유행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애는 뚱뚱한데 몸 안에 단백질은 바닥이라는 뜻이라. 뭘 먹었길래 살은 쪘는데 단백질은 꽝이에요. 거기다가 당화혈색소 5.9. 당화혈색소는 지금 당을 반영하는 건데 당화혈색소는 5.6까지 정상이고 5.7부터 6.4까지가 당뇨 고위험군이거든요. 6.5부터 당뇨가 될 겁니다. 5.9면 지금 당뇨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지금 학교에서 뭐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겠다 하고 지금 일단은 엄마한테 간 기능 조절제 주고 일단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초6 남자애. 얘도 독감으로 와서 수액 하실 때 얘는 지금 BMI가 29.4 애기로 치면 고도 비만이거든요. 그래 또 꼬셔갖고 또 검사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비타민 D 12.3 되게 낮죠. 근데 문제는 고도 비만인데 철결핍성 빈혈이 있어요. 그 밑에 콜레스테롤은 높고 간 기능은 높고 단백질도 낮고 초등학교 5학년이 벌써 지금 당화혈색소 6.2예요. 얘 향후 1년 내로 당뇨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 고1 여자애 한 달 동안 열이 나서 수액을 3번째 맞았대요. 어제도 왔는데 고열이 나고 애가 뭐 어지럽고 고열나고 근데 독감 코로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수액을 맞추고 검사를 했더니만 비타민 D 역시 낮고 빈혈 8.7 철결핍성 빈혈에 얘는 보니까 다른 거와 달리 ALT라는 게 지금 5 이하예요.
그 간 기능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간 기능이 낮다는 거는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꽝이 난 이야기래요. 몸 안의 영양적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임기 여성이 저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불임이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의 피검사 결과입니다. 이 정도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얘는 지금 이거 전부 다 보다가 올려놓고 난 뒤에 공부시켜야 돼요. 공부 못해요. 살도록 아프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애들 이제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 들으면 엄마가 누구 알기는 알겠는데 애들이 이게 먹으라 해도 안 먹고 밥 먹으라 해도 안 먹고 뭐 영양제 갖다 준들 뭐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말 귀등으로도 안 듣고 뭐 다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데 그러면은 듣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식도 부모도 모든 관계는 저는 고객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내 말 들으려고 하면 꼬셔야 되는데 고객이 내 말 들으려고 하면 내 말에 감동을 해야 되겠죠. 내 말에 고개를 끄덕거려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 일과 내 일을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자식 상년으로 모시지 마세요. 자식이 상년은 아니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이 엄마들 지금 애들 이렇게 열심히 키우시고 지금 인생 갈아넣지 마세요. 인생 갈아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식들 서울대도 보면 다 보내시죠. 갈아넣고 난 뒤 나중에 되게 허탈하실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로서 충분히 해주는 건 맞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감사는 해야 돼요. 내 돈 들여가 내가 니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게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자식이 말을 듣게 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또 감동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식이 위주가 돼서는 안 돼요. 부모가 위주가 돼야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한테는 큰 산이고 그늘이 돼야 돼요. 믿을 만한 부모가 돼야지 자식이 의지를 할 수 있지. 부모가 눈아래로 보이면 자식 인생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 고객을 감동을 시키려고 고객한테 공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들이 하다가 보면 좀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걔 입장에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좀 봐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럴 수도 있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맨날 알지만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정말 길거든요. 정말 긴데 시험도 있고 수행도 있고 맨날 수행 한번 하고 나면 하늘이 무너졌다가 말고 1등급, 2등급 끝까지에서 통과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정말 난리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엄마들은 많이 들으셨어요. 고3 9월 모의고사가 아이들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고3 9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애 시험 잘 치면 엄마들 어깨 막 뻥 올라갑니다. 고3 9월 모의고사 만점 맞으나 치고 제가 대학 잘 가는 꼴을 못 봤습니다. 모의고사가 너무 잘 치면 애가 그때부터 지가 그걸 수능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 풀려 공부 못해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못 쳐가 애를 혼을 낸다 해서 답이 나오나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그거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내 아들한테 이로운 방향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애들은 제일 누구한테 제일 잘 보이고 싶으냐 하면 엄마한테 제일 잘 보이고 싶고 부모한테 제일 잘 보이고 싶어요. 믿어주는 부모가 제일 큰 산이에요. 결국은 부모가 믿어주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고 진짜 진정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뻑컷당하고 뭐 오만서 오든 것도 집에 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사실 뭐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하면 밖에서 싸울 힘이 생기는데 집에 와서 막 밖에서 오만서 오든 집에 와서도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니 뭐 내가 하는 거 볼게. 니 안 그런 게 다행이다. 이 소리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죽여요. 결국은 큰 산이 되고 큰 그늘이 되는 거는 부모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3년 그냥 천천히 가시다가 보면 정말 가게 되면 갑니다. 안 그러셔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진짜 비교는 경쟁을 부르고 결국은 어제 남하고 비교할 거 정말 필요 없거든요. 진짜 이건 저는 항상 그래 생각하는데 시험이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 시험이 경쟁일까요? 그 시험 경쟁 아니에요. 왜 경쟁 아니냐면 시험을 만약에 수학 문제 100문제를 놔두고 여기 있는 8분 어머님들 아들을 전부 다 같이 해갖고 땅 따먹게 하면 경쟁 맞아요. 근데 시험 시간 똑같이 1시간인가 뭐 시간 똑같이 주고 문제집 똑같이 주고 각자 풀게 하죠. 그러면은 경쟁 아니고 시험의 변수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출제 그리고 자기 그리고 친구들의 변수죠. 근데 거기서 친구들의 성적과 선생님의 출제력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밖에 관계없죠.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지 능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시험은 결국 지하의 경쟁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쳐놓고 난 뒤에 그 석차 매기는 것도 결국은 던져놓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제의 자기와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친구가 적이 돼요. 자가 잘못되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AI 세상에서 살아야 될 가장 큰 공감의 가치를 해쳐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엄마들이 제일 크고 경쟁을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엄마도 너무 대단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자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옆집 아들은 어떻고 하면 비교하면 그가 자극받아가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가 비교하는 거 맞죠? 자극받으라고. 근데 엄마가 막 요리 잘하는 엄마가 비교하면 자극받아 요리 잘합니까? 안 하죠. 아버지가 옆집에 돈 잘 버는 아버지 이야기하면 돈 더 잘 벌어 옵니까? 안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그들만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근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항상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결국은 비교 자체는 결국 그런 모든 우군들 끊어버려요. 비교하지 마시고 친구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게 결국은 내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뭐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지 마지만 학교와 대립하지 마십시오. 자, 학교가 수시를 하게 되면 사실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에 되게 짜증날 때도 있고 학교가 되게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학교들 뭐 다 맞게 하겠습니까? 그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기 엄마들한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듯이 학교 뒷담화 갈 것 같으면 학교 퇴학시키라 합니다. 내가 욕하는 학교한테서 애 배울 거 없습니다. 어머님도 공교육 욕하고 처음부터 공교육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공교육에서 수시 점수 나오고 내신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공교육과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자세히 보면 너무 이렇게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아가 잘못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아가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시키십시오. 그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오해가 있었으면 그냥 풀면 되고 선생님이 잘못했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한 발자국 넘어서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또 선생님들이 좀 하다가 잘못하셨어도 어머님들이 대성적인 결정에 또 약간 무책감 느껴서 아들한테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뭔지를 조금만 더 한 판만 더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일체 교육, 이거 저는 대검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아는. 근데 제가 학교에 이제 다닐 때 저희 학교에 3일체 교육을 이야기하셨어요. 선생님과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모든 거의 중심은 공교육이었어요. 모르면은 저는 학교 담임쌤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어떡할까요? 선생님 하락하면 하고 안 하락하면 안 했어요. 정말. 선생님이 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수시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이번에 제가 양동마을을 가니까 그랭이질이라는 여 밑에 보면 주춧돌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그 주춧돌은 자연석 채로 가지고 와서 자연석을 다듬지 않는 주춧돌에 그냥 위에 나무를 그냥 대충 다듬어서 그냥 맞추는데요. 이런 걸 그랭이라고 한대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건축법이래요. 위에 나무도 다듬지 않는데요. 자연의 모양 그대로 있는데요. 이렇지만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진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서로 맞추다가 보면 이게 아름답고 각자가 전부 다 모양을 만들죠. 사실 선생님도 학교도 엄마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들한테 선생님도 고객 감동입니다. 여하튼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머님들이 제 고객이에요. 제 오늘 이야기가 고객 감동을 조금 시켰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시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십시오. 부모님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승전. 그래야지 나중에 대학 넣어놓고도 후회 안 하십니다. 자, 닥터 에빅 김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